안녕하십니까. 덴타벨 연자 김재윤입니다. 오늘부터 치주 강의 베이직 코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TV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박보검 씨인데요. 선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합니다. 왜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정파라는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에는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고 마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이미지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내공, 초식, 명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컨셉을 따라서 올바른 치료를 하는 실식을 구사하는 것이 정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파와 사파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료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학교에 스텝으로 계신다면은 논문도 준비해야 계셔야겠고 수업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원가에 있다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료를 하는 목적 중에 환자라는 요소가 점점 빠질수록 사파 또는 마격 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주는 가장 먼저 환자를 위한 치료 중에 가장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치주 치료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목적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한한 샘물 또는 무한 동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진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오면 베이직 테라피를 통해서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하고 필요하다면 플랩 큐레티지를 실시를 하고 계속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환자를 불러서 계속 체크업을 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치료 치료를 하고 계속 환자를 계속 치과에 방문시키는 그런 모티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치료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치주과 바로 옆에 보존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존과 친구들이 환자를 일발성으로 충치 치료를 하고 보내고 신경 치료를 하고 보내는 거가 일견 부러웠었는데요. 왜냐하면 치주과는 환자가 한 번 오면은 그 환자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항상 계속 제 환자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귀찮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원가에 나오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치주 치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근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치주 치료는 다른 치료들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치부 보철을 하던 전치부 임플란트를 하던 전악 임플란트를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드밴스 코스를 통해서 뮤코진지발 서저리를 하던 모든 치료 전에 간단한 스케일링 그리고 치주염에 이완되어 있다면은 큐레테지나 필요하다면 플랩 큐레테지를 통해서 치주염을 일단은 해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치료든 수술이든 모든 실식을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베이직 코스는 스킬보다는 컨셉에 치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기본적인 기초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페리오돈타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을 할 것이고 기구 샤프닝, non-surgical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전반적에 대해서 기본 치주 치료에 대해서 일단 컨셉을 다지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코스로 넘어갈 겁니다.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 오세오스 서저리, 크라운 랜스닝 프로시저, 본 그래프트를 포함해서 뮤코진지발 서저리까지 이러한 기본편에서 배운 컨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식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이와 같은 기본편과
어드밴스드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진 임플란트 서저리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진 버추얼 수식이라든지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하는 목적은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부분에 진지발을 이식을 해서 그쪽 부분을 심미를 좀 더 강화하고 그쪽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전체 동영상은 덴타빌을 통해서 동영상 편이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드밴스드 코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엑시델륨을 티슈 포셉으로 잡고 포를 뜨듯이 블레이드로 살짝 긋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표피를 분리해내고 안에 커넥티브 티슈는 다음과 같이 풀 인시전을 주어서 골막과 함께 체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커넥티브 티슈 층이 매우 두껍다면 골막을 인시전을 통해서 박리를 통해서 체득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얇은 커넥티브 티슈 존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존에서 체득을 할 때는 골막까지 함께 체득을 해야지 적절한 두께의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득 부위는 견치 디스탈부터 상악 6번 매지얼 아니면 상악 6번까지는 포함을 시켜도 되는데요. 상악 7번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쪽에 아테리가 있어서 많은 블리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간 더 자신이 생겼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대부분의 강의에서 치아와 임플란트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커넥티브 티슈가 이어져 있고 PDL이 있냐 없냐 등으로 많은 구분을 하는데요. 뭐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은 커넥티브 티슈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멘텀에 개입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시멘텀에 개입이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본에만 개입이 되지 직접적으로 커넥티브 티슈가 임플란트에 개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프로빙 뎁스를 측정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압박되는 힘을 방어해 주느냐 방어해 주지 못하는 차이 때문에 약 1mm 정도 프로빙 뎁스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페리돈탈 리가먼트 층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혈류 공급을 치아는 받을 수가 있고 임플란트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퍼셉션에서 차이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는 이와 같은 차이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공통점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임플란트와 치아는 공통되는 또는 비슷한 이와 같은 바로직 위드스를 갖게 됩니다. 바로직 위드스란 표피에서 정셔널 에피데미를 통해서 적합되는 부분과 커넥티브 티슈 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는 임플란트든 치아든 구강 내 돌출되는 어떤 구조물에서도 이와 같은 바로직 위드스를 확보하려고 몸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나은데요. 그거는 앞선 차이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직접적인 커넥티브 티슈의 시멘텀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더 많은 두꺼운 층, 그 다음에 더 많은 혈류 공급, 여러 가지 면에서 치아가 임플란트보다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멘텀에서 연결되는 직접적인 이 PDL 리가먼트를 통해서 아무리 얇은 본이 있더라도 이 본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2mm 정도의 두께의 본이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염증이라든지 다른 자극에 의해서 쉽게 본은 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직 위드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브레네막 타입, 가장 기본적인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힐링을 기다리고 나면 항상
first thread까지 본이 높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바로직 위드스라는 컨셉이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직 위드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직 위드스가 확보가 안 됐다면은 본을 녹여서라도 적절한 층의 커넥티브 티슈를 확보를 하고 정션을 에피셀륨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인체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꺼운 연조직층이 어댑테이션이 되었다면은 여기서 바로직 위드스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 로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모식도로 살펴보시면은 이와 같이 브랜네맥 타입의 임플란트에 커버 스크류를 장착을 하고 아예 치은 속에 묻어 있는 경우에는 전혀 본 로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당연히 바로직 위드스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겠죠. 세컨 서저리를 통해서 이를 구강 밖으로 노출시키는 순간부터 인체는 바로직 위드스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 층과 에피텔리얼 어태치먼트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임플란트는 퍼스트 스레드까지 높게 되는 거죠. 옆에 모식도는 그렇다면은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웰딩을 통해서 아예 부착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이크로 갭이 작고 크고 작고 큰 순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쪽은 웰딩을 하였고 이쪽은 그냥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구강 내 노출을 시킨 결과 웰딩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본 로스가 미약하게 일어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 부분에 바로직 위드스가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중간 부분에 마이크로 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바로직 위드스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떨어져서 커넥티브 티슈가 형성이 되고 어태치먼트 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 본 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픽스처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구조의 스트라우만 타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랫폼 스위칭인데요. 이 플랫폼 스위칭은 3i, 예전에 3i 그 다음에 아스트라로 발전된 임플란트 타입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픽스처가 훨씬 더 어버트먼트나 힐링보다 더 두꺼운 경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퍼스트 스레드까지의 마지널 본 로스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픽스처와 위에 어버트먼트 사이에 이와 같은 어버트먼트가 더 작은 경우에 이 부분으로 커넥티브 티슈라든지 어태치먼트 존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바이오로직 위드스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본 로스가 나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픽스처보다 더 작은 두께의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하는 걸 플랫폼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듯이 바이오로직 위드스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자, 계속 임플란트 얘기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치아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여성분은 제가 만나게 된 것은 11번과 12번 사이에 파필라 로스템에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 기록들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교정과에서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이 부분에 미약하게 레드니스가 있는 것 같고 약간은 부어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쪽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미약하게 본 로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타나고 조금 더 나타나고 이 부분도 명확하진 않지만 약간의 더 본 로스가 나타나다가 다음과 같이 깊은 앵귤러 본 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앵귤러 본 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처음에는 조그만한
칼큘러스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칼큘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부분부터 바로즈 위드스를 확보하면서 본로스가 나타나고 또 칼큘러스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 다음과 같은 앵귤러 본로스가 나타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다시 아까 전 사진으로 돌아가서 커넥티브 티슈가 다음과 같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치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치아랑 연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 치아나 임플란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서큘러 형태의 커넥티브 티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치아와 임플란트 중에서는 치아가 항상 유리하다고 했죠. 그 부분은 인터덴탈 파필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널 진지바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커넥티브 티슈가 더 많은 골격 구조를 가질수록 파필라 로스도 임플란트보다는 치아에서 더 적게 일어날 수 있고 마지널 진지바 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는 이와 같은 꺼져 있는 파필라를 살리기보다는 일단은 앵귤러 본로스를 해결해 보고자 GTR을 계획을 했습니다. 가이드 티슈 리제너레이션인데요. 자세한 수식이나 하는 거는 어드밴스 코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시전 라인부터 파필라 프레저베이션 형태로 파필라를 건드리지 않은 형태로 그었고요. 다음과 같이 안의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고 그 후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멤브레인을 덮고 슈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GTR을 해줬더라도 마지널 파필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차오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본으로부터 상방부 채워 올라지는 부분까지의 길이가 치아 같은 경우에는 5mm가 넘어가게 되면은 파필라는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인터덴탈 파필라가 치아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 같은 경우에는 5mm까지 차오를 수 있고요.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 같은 경우에는 4mm까지 그리고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는 3mm 정도까지 차오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낮춰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레진이라든지 레진 빌드업을 통해서 한 이 부분 정도까지 맞춰줬으면은 인터덴탈 파필라는 이 부분부터 5mm 정도까지 차오를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두 치아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라면은 더 마진을 내려야지 이와 같이 파필라가 차오를 수 있고 임플란트라면은 3mm 정도까지 갭을 줄여줘야지 파필라가 차오를 수 있게 됩니다. 진지발 바이오 타입에 대해서 간단한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발 바이오 타입이란 자 이와 같이 프로브를 넣었을 때 비쳐 보이는 경우를 씬 진지발 바이오 타입이라고 하고 비쳐 보이지 않는 경우를 띡 진지발 바이오 타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눈으로만 보아도 매우 얇고 안이 내부가 비쳐 보이는 경우도 씬 바이오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씬 바이오 타입은 다음과 같이 본이 마지널 본 얇게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띡 바이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서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생겨도 본로스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바로즈 위드스를 확보하면서 부분 나오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얇은 경우에는 전체가 본이 날아가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발 리세션이 포켓 포메이션 없이 형성되고 이와 같이 좀 두꺼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켓 포메이션이 있으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도 이쪽은 예측 가능한 리세션이 생긴다면 이쪽은 예측 불가능한 리세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지발 리세션이 씬바이오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생기게 되고요. unpredictable 티슈 힐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발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에이피컬하고 링걸라이즈드 된 이와 같은 리접션을 보이게 됩니다. 논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진지발 바이오 타입을 단지 프로브를 통해서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육안을 통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논문을 통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치아를 직접 발걸을 하거나 임플란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직접 진지발을 두께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띤 바이오 타입이 약간 더 진한 핑크색이고 thick 바이오 타입은 여린 분홍색으로 구분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직접 측정한 것과 비주얼 어세스먼트를 비교를 했을 때 매우 얇은 잇몸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육안이 확인이 가능하나 0.7에서 1mm 사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주얼 어세스먼트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빙을 통해서는 0.8mm까지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0.9에서 1.2mm 약간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갈리거나 진지발의 투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의도 측정을 통해서 프로빙 뎁스를 측정하는 것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유의도 차이가 없으니까 프로빙 뎁스를 측정하는 것이 직접 측정하는 것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다음 한마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지발 바이오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통해서 심미적으로 불안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진지발 바이오 타입을 꼭 프로빙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태치드 진지발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영석 원장님이 발치를 하셨었는데요. 그 발치를 하는 와중 중에서도 케이스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을 찍고 케이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제 케이스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잇몸 사진이고요. 예. 이쪽 부분에 어태치드 진지바가 훨씬 더 많이 덮여 있어서 수련의 시절에 이 부분을 잘라내는 크라운 렌스링 프로시저를 선별을 통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를 제 잇몸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핑크색 부분 마진까지를 어태치드 진지발 레벨이라고 보고 그 위 같은 상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뭐 혈관 구조물도 보이고 물렁물렁한 뮤코자로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뮤코자와 진지발 사이의 경계를 뮤코진지발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션을 물론 파악을 하고 이 두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상악 전치부 심미적인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같은 컨셉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어태치드 진지발 레벨이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이 얇은 어태치드 진지발 레벨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얇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포켓 뎁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태치먼트 진지발 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어태치먼트 진지발 존이 존재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칫솔질을 통해서도 이 진지바가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지바가 밀리면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치과 의사들은 이와 같은 얇은 구조물을 보일 때는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든지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든지를 통해서 이 어태치먼트 진지발 레벨을 반드시 높여야지 이 치아가 더 오래 보존이 되고 진지발 레벨도 보존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도 많은 의사들이 표명을 하였는데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불편해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치주염이나 다른 문제에 이완이 되어서 따르게 해결을 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어드밴스 코스를 통해서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지발을 잘라내고 다음과 같이 다듬어냈고요. 다듬어내서 마치 힐링이 돼서 지금은 적절한 비슷한 진지발 레벨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크라운 렌싱 프로시저도 나중에 어드밴스 코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치아와 임플란트의 해부학 구조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바로직 위드스는 정셔널 에피셀리움과 커넥티브 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커넥티브 티슈층은 치아가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치아가 조금 더 임플란트보다는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와 같은 부분은 덴탈 파필라라든지 진지발 마진에서 치아가 좀 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는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실식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지발 바이오 타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어태치먼트 진지발 레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치아와 아름다운 검 티슈를 구현해내는 것이 모든 치과 의사들의 꿈인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치주 강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